이반 일리치의 죽음. 톨스토이 1886년. 이 작품은 모두 12개의 글로 구성된 톨스토이의 중편 소설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 1. 커다란 법원 건물에서 멜렌스키 사건 심리가 열리던 날, 잠시 휴정 시간을 이용해 재판관들과 검사는 이반 예고로비치 셰베크 집무실에 모여 앉아 잡담을 나누었다. 어느새 화제는 그 유명한 크라소프 사건으로 흘러갔다. 펴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이 사건이 사법부 관할이 아니라며 증거까지 대면서 주장했고, 이반 예고로비치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애초에 이 논쟁에는 아무 관심 없는 듯 말 한마디 거들지 않고 방금 배달된 신문 베도모스티만 들여다보았다. 신문을 읽던 표트르가 말했다. 이것 좀 봐요.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정말이에요? 여길 보세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아직 잉크 냄새도 가지지 않은 신문을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에게 건넸다. 검은색 테두리 안에 이반 일리치의 부고가 실려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골로비나는 깊은 애도의 마음을 담아 이반 일리치 골로빈의 친지 여러분께 알립니다. 사랑하는 남편이자 항소법원 판사였던 이반 일리치 골로빈이 1882년 2월 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인은 금요일 오후 1시입니다. 이반 일리치는 그 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동료였으며 그들 모두 이반 일리치를 좋아했다. 벌써 몇 주 전부터 병석에 누워 있었는데 가망 없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의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아있었지만 그가 사망할 경우 엘렉세예프가 그 자리에 앉고 엘렉세예프 자리에는 비니코프나 시타벨이 올 거라는 얘기가 들렸다. 그런 이유로 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올린 생각은 이 죽음이 가져올 자신과 지인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관한 거였다. 표도르 바실레비치는 생각했다. 시타벨이나 비니코프 자리는 분명 내 차지가 되겠지. 오래전에 약속받았으니까. 이번에 승진하면 개인 집무실이 생기는 데다 연봉도 800루블이나 오를 텐데 말이야.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생각했다. 칼루가에 있는 처남이 이곳으로 올 수 있게 부탁해 봐야겠군. 아내가 꽤나 좋아하겠지. 내가 처가에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는 두 번 다시 못할 거야.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회복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참 마음이 아프군요. 대체 무슨 병이었답니까? 의사들도 확실히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진단을 내리긴 했는데 다 말이 달랐지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좀 회복이 되는 것 같았는데 말입니다. 저는 신년명절에 가보고 못 봤어요. 가봐야지 하고 늘 생각만 했지요. 그런데 재산은 좀 있었나요? 부인 몫으로 조금 있다는 것 같은데 뭐 재산이랄 것도 없이 얼마 안 되었어요. 한번 가보긴 해야 할 텐데요. 그런데 그 집이 이만저만 멀어야 말이죠. 당신 집에서 먼 것이겠죠. 그 집에서 어디 안 먼 곳이 있나요? 제가 강 건너에 사는 게 영 못마땅한가 봅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씩 웃으며 세베크에게 말했다. 그들은 시내의 어느 지역에서 어느 지역까지 거리가 얼마나 된다는 얘기를 좀 더 나누다가 다시 법정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생각한 것은 그로 인해 생길 자리 이동과 승진이 전부는 아니었다. 가까운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누구나 그렇듯 그들 역시 속으로 안도감을 느꼈다. 죽은 건 내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야. 그들 모두 생각하거나 느낀 건 이런 거였다. 아, 그는 죽었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있어. 하지만 이반 일리치와 비교적 가까웠던 이른바 친구라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장례식에 참석해 미망인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하는 아주 성가신 일이 남았다는 생각이 어쩔 수 없이 들었다.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와 특히 가까운 사이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와 법률학교를 같이 다닌 친구였고 그에게 신세를 졌다고 늘 생각해왔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처남을 그들 관할 구역으로 오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다음에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곧장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이반 일리치 집으로 출발했다. 이반 일리치 집 입구에는 사료마차 한 대와 이류마차 두 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현관 옷걸이 옆에는
금속 분말로 번쩍번쩍하게 닦은 뒤 황금색 천을 씌우고 금색 줄과 술로 장식한 관 뚜껑이 벽에 기대 세워져 있었다. 그 옆에서 검은 옷차림의 부인 둘이 외투를 벗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아는 사람으로 이반 일리치의 여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처음 보는 부인이었다. 그때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동료 시바르츠가 위층에서 내려오다 표트르가 들어서는 걸 보고는 걸음을 멈추고 한쪽 눈을 찡긋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참 어리석게 살았어요. 우리와는 전혀 다르게 말이죠. 영국식으로 수염을 기르고 호리호리한 몸에 연미복을 걸친 시바르츠의 모습은 늘 그렇듯 그 경박한 성격과는 정반대로 우아하고 진중한 분위기를 풍겼는데 그 자리에서 보니 그런 느낌이 더 강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보기에는 그랬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부인들 먼저 지나가게 한 다음 그 뒤를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시바르츠는 내려오지 않고 계단 중간에 그대로 서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 이유를 알았다. 보나마나 오늘 밤 카드 노래할 장소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였다. 위층으로 올라간 부인들이 미망인의 방으로 들어갔다. 시바르츠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꽉 다물고 있었지만 두 눈에는 장난기를 가득 담고서 눈썹을 실룩거리며 고인이 누워있는 오른쪽 방을 가르쳤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방으로 들어갔지만 그런 자리에 오면 늘 그렇듯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질 않았다. 그가 아는 거라고는 그럴 때는 성호를 끄면 대개 별 탈 없다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성호를 끄면서 절도 해야 하는 건지는 또 확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 중간을 택하기로 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성호를 끄면서 인사를 하는 것처럼 고개를 약간 숙였다. 그렇게 팔과 고개를 움직이면서 눈치껏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조카인 듯한 젊은이 둘이 성호를 끄면서 방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김나지움 학생으로 보였다. 할머니 한 분이 꼼짝도 않고 서 있었고 눈썹이 특이하게 치켜 올라간 부인이 그 할머니에게 무슨 말인가를 속삭였다. 프로코트 차림의 활기차고 단호해 보이는 부사제는 어떤 반대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표정을 하고서 무언가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집사일을 돕는 농부 게라심이 표트르 이바노비치 앞을 살그머니 지나치며 바닥에 무언가를 뿌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를 희미하게 느꼈다. 이반 일리치를 마지막으로 찾아왔을 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서재에서 게라심을 본 적이 있었다. 게라심은 병든 주인을 성심껏 돌봤고 그런 게라심을 이반 일리치는 특별히 아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계속 성호를 그으면서 관과 부사제 그리고 구석에 놓인 탁자 위 성상들의 중간쯤에 대고 살짝 고개를 숙였다. 그러다 너무 오랫동안 성호를 그었다는 생각이 들어 동작을 멈추고 고인을 바라보았다. 죽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이반 일리치도 아주 묵직한 모습으로 관에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다 그렇듯 뻣뻣해진 사진은 관 바닥에 딱 붙어 있었으며 아마도 영혼이 들리지 않을 머리는 베개 위에 놓여 있었다. 죽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움푹 꺼진 관자놀이 위로 머리가 벗겨지면서 핏기 없는 누런 이마가 드러났고 높이 솟은 코는 윗입술과 거의 맞닿아 있었다. 그의 모습은 생전과 완전히 달랐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야위었지만 죽은 사람들이 다 그렇듯 이반 일리치의 얼굴도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진중해 보였다. 해야 할 일을 다 이루었으며 그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이루었다고 그 얼굴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또한 그 표정에는 살아있는 자들을 향한 책망과 경고도 담겨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 표정이 보내는 경고가 적절치 않거나 적어도 자신과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음이 불편해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예의에 벗어난다 싶을 만큼 서둘러 다시 한번 성호를 긋고는 몸을 돌려 방을 나왔다. 시바르츠가 옆방에서 두 다리를 넓게 벌린 채 서서 뒷짐진 두 손으로 모자를 만지작거리며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장난스러우면서도 말쑥하고 우아한 모습을 보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불편하던 마음이 싹 가셨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보기에 시바르츠는 이런 추도식 분위기에 별 신경 쓰지 않으며 공연히 분위기에 젖어 우울해하는 일 같은 건 절대 없을 것 같았다. 시바르츠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의 추도식이 우리 일정을 방해할 근거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밤 하인이 양초 4개를 탁자에 넣는 동안 우리가 새 카드 한 벌을 뜯어서 썩는 일이 방해받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반 일리치의 추도식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밤을 즐겁게 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닌 게 아니라 시바르츠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그를 지나칠 때 그렇게 귓속말을 하면서 표드르 바실리에비치 집에서 모이자고 했다. 하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날 밤 카드 놀이를 할 운명이 아니었던 것 같다. 바로 그때 검은색 상복을 입고 머리에는 레이스가 달린 베일을 쓴 미망인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다른 부인 몇 명과 함께 자신의 방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키가 작고 퉁퉁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어떻게든 날씬하게 보이려고 무지내를 썼지만 어깨 아래는 여전히 펑퍼짐했고 눈썹은 관 옆에 서 있던 그 부인처럼 이상하리만치 지켜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빈소가 차려진 방으로 사람들을 안내하며 말했다. 곧 추도식이 시작됩니다. 모두들 안으로 들어가시죠. 시바르츠는 들어가겠다는 건지 들어가지 않겠다는 건지 분명치 않은 자세로 제자리에 서서 어중간하게 고개를 숙여 보였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알아보고는 한숨을 내쉬더니 다가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반 일리치와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들었어요. 그러고는 그 말에 걸맞은 반응을 기다리는 눈빛으로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바라보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아까 그 방에서는 성호를 걷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었듯 지금은 미망인의 손을 마주잡고 한숨을 내쉬며 그랬고 말고요 라고 말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렇게 했고 역시나 기대했던 반응이 나타났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 모두 감동했던 것이다. 저하고 같이 좀 가주시겠어요? 추도식 시작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팔 좀 빌려주세요. 미망인이 말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팔을 내주었고 두 사람은 시바르츠를 지나쳐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 시바르츠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딱하게 떼었다는 듯 한쪽 눈을 찡긋했다. 그 장난기 어린 시선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제 카드 놀이는 틀렸군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5명이어도 괜찮으니 빠져나올 수 있으면 오시고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아까보다 더 깊고 서글프게 한숨을 내쉬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감사의 표시로 그의 팔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두 사람은 분홍색 크레톤천, 이 크레톤천은 주로 무명을 날려만 무거운 직물을 이야기합니다. 크레톤천으로 휘감기고 등잔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거실로 들어가 탁자 앞에 앉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소파에 앉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낮고 푹신한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의자 스프링이 망가져 제멋대로 움직이는 바람에 앉아있기가 영 불편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다른 자리로 옮겨 앉으라고 하려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 그만두었다. 그 거실 의자에 앉아 있으려니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예전에 이반 일리치가 이 방을 꾸미면서 초록색 나무잎 모양이 있는 분홍색 크레톤 천을 쓰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던 일이 생각났다. 미망인이 탁자를 지나 소파에 앉다가 검은 망토에 달린 검은 레이스가 탁자 테두리의 조각 장식에 걸리고 말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그녀를 도와주려고 몸을 일으켰는데 그때까지 짓눌려 있던 의자의 스프링이 튀어오르며 그를 밀쳐냈다. 미망인이 직접 레이스를 떼어내는 걸 보고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멋대로 튀어오른 스프링을 눌러가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미망인이 레이스를 떼어내지 못해 쩔쩔매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다시 일어섰고 따라서 스프링도 다시 튀어올랐는데 이번에는 삐걱거리는 소리까지 났다. 겨우 소동이 진정되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깨끗한 면 손수건을 꺼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레이스와 의자 때문에 겪은 한바탕 소동 탓에 기분이 가라앉은 터라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뚱한 표정으로 앉아있었다. 하지만 때마침 들어온 이반 일리치의 집사 소콜로프 덕에 이 어색한 분위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골라놓은 묘지를 쓰려면 200루블이 들 거라는 보고를 하러 들어온 참이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울음을 거치고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더니 너무도 힘들다며 프랑스어로 말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말없이 표정으로 그 마음을 알고도 남는다는 표시를 했다. 담배라도 한 대 피우세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힘없는 목소리로 손님을 배려하고는
소콜로프와 묘지값 문제를 의논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담배를 피우면서 미망인이 아주 신중하게 여러 몇 자리 값을 물어보고 그중 하나를 선택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몇 자리 얘기를 끝내고 나서는 성가대에 관해서도 지시를 내렸다. 얘기를 마치고 소콜로프는 방에서 나갔다. 하나에서 10까지 다 제가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녀는 탁자에 놓인 앨범들을 한쪽으로 치우며 말했다. 그리고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담뱃재가 탁자에 떨어지려 하자 얼른 그쪽으로 재떨이를 밀어놓았다. 슬픔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건 위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온갖 일을 신경 쓰다 보면 슬픔을 조금은 잊을 수 있거든요. 위로를 받는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말이에요. 그녀는 또 울음을 터뜨리는지 손수건을 꺼내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마음을 다잡듯 몸을 한번 흔들더니 차분히 말을 꺼냈다. 의논 드릴 일이 있어요.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금방이라도 튀어오를 기세로 요동치는 의자의 스프링을 지그시 누르며 고개를 숙였다. 그이는 지난 며칠 동안 몹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렇게 고통이 심했나요? 아, 정말 끔찍할 정도였어요. 임종을 앞두고는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비명을 질렸죠. 마지막 사흘 동안은 밤낮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견디기 힘들었죠. 어떻게 그 시간을 견뎠는지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방이 3칸 떨어진 곳에서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거든요. 아, 어떻게 그걸 견뎠던지. 의식은 있었나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마지막 순간까지 의식은 있었어요. 눈을 감기 15분 전쯤 우리와 작별 인사를 하고 나서 볼로지아를 데리고 나가달라는 부탁까지 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로, 그 다음에는 학생으로, 성인이 되어서는 동료로 그처럼 가까이 알고 지낸 사람이 받았을 고통을 생각하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자신과 미망인이라는 여인의 위선이 불쾌하면서 동시에 섬뜩한 기분도 들었다. 그리고 그 이마와 입술에 닿을 듯한 코가 다시 떠오르면서 문득 두려워졌다. 사흘 밤낮을 끔찍한 고통에 시달리다 죽었단 말이지. 그런 일이 언제든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런 생각을 하며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런 일은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났을 뿐 자신에게는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날 리도 없다는 지극히 그다운 생각이 슬며시 들었다. 그냥 우울한 기분에 젖은 것뿐이며 시바르츠가 얼굴 표정으로 분명하게 말했듯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진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제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관심을 보이며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지 자세히 물었다. 마치 죽음은 원래 이반 일리치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며 자신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말이다. 이반 일리치가 겪은 끔찍했던 육체적 고통에 대해 자세히 얘기하고 나서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세한 얘기를 듣고 나서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알게 된 것은 이반 일리치의 고통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를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뿐이었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히 얘기하고 나서 미망인은 이제 슬슬 본론을 꺼낼 준비를 하려는 것 같았다. 아, 표트르 이바노비치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끔찍할 만큼 힘들답니다. 그녀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녀가 코를 다 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꺼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러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말을 막으며 다시 용건을 꺼냈다. 그 용건이란 남편이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어떤 식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연금에 관해 조언을 구하는 척 했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보기에는 그가 미처 모르는 부분까지도 이미 상세하게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으며 다만 조금이라도 더 받을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뿐이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무슨 방법이 있을지 잠시 생각해 보고 나서 그저 예의상 정부의 인색함을 탓하고는 더는 방법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한숨을 내쉬었는데 이 조문객에게서 그만 벗어날 핑곗거리를 찾는 눈치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 마음을 알아채고는 담뱃불을 끄고 자리에서 일어나 미망인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 다른 방으로 갔다. 이반 일리치가 골동품 가게에서 샀다며 그토록 좋아하던 시계가 있는 식당에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사제와 추도식에 참석하러 온 지인 몇 사람을 만났고 어느새 아름다운 숙녀로 자란 이반 일리치의 딸도 보았다. 이반 일리치의 딸도 온통 검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 그래서 안 그래도 가는 허리가 더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슬픔에 잠긴 채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마치 잘못한 사람이라도 대하듯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녀 뒤에는 한 젊은이가 역시 화난 표정으로 서 있었는데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아는 얼굴로 돈 많은 예심 판사였으며 들리는 말로는 그녀의 약혼자라고 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침통한 표정으로 두 사람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막 나가려는데 계단 아래쪽에 서 있는 이반 일리치 아들이 눈에 띄었다. 김나지움에 다니는 그 아이는 제 아버지를 꼭 빼닮았다. 아이는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기억하는 법률학교 시절 이반 일리치의 모습과 꼭 같았다. 울어서 퉁퉁 부은 눈은 이미 순수함을 잃어버린 13살짜리 남자아이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었다. 아이는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더니 굳은 표정으로 서서 쑥스러운 듯 얼굴을 찡그렸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아이에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주고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갔다. 촛불과 탄식 소리, 향 연기, 눈물과 흐느낌 속에서 추도식이 시작되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침울한 표정으로 서서 발끝만 바라보았다. 시신 쪽으로는 눈길 한번 돌리지 않으면서 끝까지 그 우울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다가 먼저 자리를 뜨는 사람들과 함께 방을 나왔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다. 집사일을 돕는 농부 게라심이 고인의 방에서 급히 나오더니 억센 손으로 손님들의 외투를 일일이 들추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외투를 찾아 건네주었다. 이복의 게라심 얼마나 마음이 아픈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말했다. 다 하나님 뜻인걸요. 우리 모두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지요. 게라심이 농부답게 희고 고른 치아를 드러내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한창 기운 좋게 일하는 사람처럼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부를 불러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마차에 태우고는 남은 일을 마저 해야 한다는 듯 다시 현관으로 뛰어갔다. 향냄새와 시신냄새, 석탄산 냄새를 맡고 난 터라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자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상쾌했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부가 물었다. 아직 늦지 않았군. 표드로 바실리에비치 집으로 가주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표드로 바실리에비치 집에 가보니 때마침 카드 놀이의 첫 판이 막 끝나가고 있었다. 5시 새로 게임을 시작하기 딱 좋은 시간에 도착한 것이다. 2. 이반 일리치가 살아온 삶은 굉장히 단순하고 평범했으며 아주 끔찍하기도 했다. 이반 일리치는 항소부분 판사로 일하다 45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관리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는 빼때려 부르고 관청에서 여러 직책을 두루 거치며 출세 가도를 달린 사람이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떤 중요한 업무도 제대로 해낼 능력이 없으면서 단지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왔고 직위가 높다는 이유로 쫓겨나지 않고 자리를 지킨 그런 사람이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을 위해 마련된 있으나 마나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6천 루블에서 1만 루블까지 꼬박꼬박 받아 챙기며 여생을 느긋하게 살았다. 이반 일리치의 아버지 일리아 예피모비치 골로빈은 이처럼 쓸모없는 관청에서 3등 문관이라는 쓸모없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중 둘째였다. 첫째 아들은 부수만 달랐을 뿐 제 아버지처럼 출세가도를 달렸으며 이제 대충 자리만 지키고 봉급을 받는 근속연한에 가까워졌다. 셋째 아들은 실패작이었다. 그는 여기저기 전전하며 번번이 실패만 하다가 지금은 철도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형들은 그와 마주치는 걸 싫어하는 정도를 넘어 그럴 수만 있다면 그의 존재 자체를 잊고 싶어 했는데 형수들은 특히나 더 그랬다. 하나 있는 딸은 그래프 남작과 결혼했으며 그도 장인처럼 빼때려 부르고의 관리였다. 이반 일리치는 다들 말하길 집안의 자랑거리였다. 형처럼 냉정하거나 까다롭지 않았으며 동생처럼 제멋대로 살지도 않았다. 그 둘의 중간점으로 똑똑하고 활달하고 유쾌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법률학교에 다녔다. 동생은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5학년 때 퇴학을 당했지만
이바닐리치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가 살아가는 내내 잃지 않았던 성품은 법률학교 시절에 이미 갖추어졌다. 그는 능력 있고 쾌활하고 선량하며 사교적이면서도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철저하게 해내는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은 바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는 어릴 때도 성인이 되어서도 아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날벌레가 불빛을 향해 날아들듯 아주 어릴 적부터 본능적으로 상류사의 사람들에게 이끌렸으며 그들의 태도나 인생관을 습득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맺었다.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는 무언가에 온 마음을 다해 열중하기도 했지만 그런 시간은 그의 삶에 별다른 흔적을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여성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허영심에 빠져보기도 했으며 고학년이 되어 졸업을 앞두고는 자유주의 사상을 탐닉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옳은 것이라고 일러주는 일정한 범위를 벗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법률학교 시절 그는 이전이라면 몸살이 쳐지게 혐오했을 행동을 하기도 했다. 그 행동을 하는 순간에도 역겹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걸 알고 나서는 마음이 달라졌다. 그런 행동을 옳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고 다시 떠올리며 괴로워하는 일 같은 것도 하지 않았다. 이바닐리치가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10등 문관 자리에 임용되자 그의 아버지는 제복을 맞춰 입으라며 아들에게 돈을 주었다. 이바닐리치는 그 돈으로 샤르메르 양복점에서 제복을 맞추었고 결과를 미리 생각하라는 뜻의 라틴어 글귀를 새겨넣은 메달도 시계줄에 달았다. 그리고 은사인 공작을 찾아가 작별 인사를 하고 친구들과 돈 온 레스토랑에서 송별회를 겸한 식사도 했다. 그런 다음 최고급 상점들을 다니며 주문하거나 구입한 속옷과 옷까지 세면도구와 화장품, 여행용 담요 등을 최신식 여행 가방에 꾸리고 아버지가 손을 써서 마련해준 현지사 특별보좌관이라는 직책을 맡기 위해 부임지로 떠났다. 부임지에 가고 얼마 되지 않아 이바닐리치는 법률학교에서처럼 수월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위치를 만들어 갔다.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해 경력을 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유쾌하고 품위있게 삶을 즐길 줄도 알았다. 가끔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출장을 갔는데 그럴 때면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언제나 상대를 예의 바르게 대했다. 그리고 주로 분리파 교도, 이 분리파 교도는 주로 17세기와 18세기에 활약했던 러시아 정교회 보수파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주로 분리파 교도에 관한 업무를 맡아 아주 정확하고 청렴결백하게 처리했는데 이에 대해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꼈다. 이바닐리치가 아직 젊고 가볍게 즐기는 걸 좋아하는 성향이긴 했지만 일할 때만큼은 굉장히 신중하고 꼼꼼했으며 엄격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사람들과 어울리는 자리에서는 대체로 장난스럽고 재치가 넘쳤으며 늘 너그럽고 공손했다. 이바닐리치를 한 가족처럼 아끼던 지사 내외는 이런 그를 두고 좋은 젊은이라 부르기도 했다. 첫 부임지에서 이 세련된 법조인에게 접근하는 부인들이 여럿 있었고 이바닐리치는 그중 한 여인과 실제로 애정관계에 휘말리기도 했다. 모자가게 여주인과도 연문을 뿌렸다. 시종 무관들이 그 지역으로 출장을 오면 술자리를 마련해 그들을 대접했고 저녁 식사를 끝내고 나면 멀리 외진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현지사는 물론 그 부인에게도 잘 보이려고 늘 애를 썼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품위와 예의를 잃지 않았으므로 누구도 그의 뒤에서 비난이나 험담을 하지 못했다. 사실 그의 행동은 프랑스 속담에 나오는 젊은 시절의 객기점으로 봐줄 수 있을 정도였다.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셔츠를 입고 프랑스 말을 쓰며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류소에서 늘 있는 일이었으므로 고위층 사람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첫 부임지에서 그렇게 5년을 보내고 난 뒤 근무지를 옮길 기회가 찾아왔다. 법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바닐리치는 그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바닐리치는 예심판사 자리를 제안받았고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그러려면 이제껏 쌓아온 모든 관계를 포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새롭게 시작해야 했다. 친구들과 송별회를 하고 단체 사진도 찍고 언제 담배 케이스를 선물로 받은 뒤 그는 새로운 근무지로 떠났다. 이바닐리치는 예심판사가 되고서도
전임지에서 특별 보좌관으로 일할 때와 다름없이 반듯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공과 사를 구분했기 때문에 모두의 존경을 받았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이전 일보다 예심 판사 일이 훨씬 더 흥미롭고 매력적이었다. 샤르멜의 양복점에서 맞춘 제복을 차려입고 바짝 긴장한 채 서서 현지사를 만나려고 기다리는 청원자들과 이반 일리치를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는 관리들을 당당하게 지나쳐 아무 거리낌 없이 현지사 집무실에 들어간 다음 그와 함께 담배를 피우며 차를 마시던 그때도 꽤 좋긴 했다. 하지만 그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었다. 업무차 출장을 간 지역에서 만나는 경찰서장이나 분리파 교도들 정도가 전부였다. 이반 일리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동료에게 하듯 다정하고 공손하게 대했는데 사람들이 그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힘으로 자신들을 누를 수 있는데도 늘 친절하게 대해준다는 느낌을 갖는 게 좋았다.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러나 예심 판사가 된 지금 이반 일리치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 아무리 중요하고 잘난치 않은 사람이라도 모두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종이에 제목과 정해진 말 몇 마디만 쓰면 제 아무리 중요한 사람이든 잘난치 않은 사람이든 피고인이나 증인으로 소환할 수 있었고 자리에 앉히는 게 내키지 않으면 그대로 세워둔 채 질문에 답하도록 할 수도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권력을 절대 함부로 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 권력을 부드럽게 사용하려고 노력했다. 이처럼 자신이 권력을 쥐고 있다는 걸 알고 그 권력을 부드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직책이 주는 가장 큰 즐거움이자 매력이었다. 직무를 수행할 때, 그러니까 심리를 진행할 때 이반 일리치는 업무와 관계없는 내용은 모두 배제하는 방법,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도 개인의 견해는 철저히 빼고 오직 사실 자체만을 기록하며 무엇보다 형식상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지켜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정리하는 방법을 재빨리 터득했다. 이는 굉장히 새로운 일처리 방식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1864년 제정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예심판사 신분으로 새로운 도시에 오고 나서 이반 일리치는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고 새로운 관계를 맺었으며 달라진 위치에 따라 처신도 어느 정도 달리했다. 현의 권력층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한편 법조계 관리들이나 도시에서 가장 부유한 귀족들과 친분을 쌓았으며 정부에 조금쯤 불만을 품고 온건한 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교양 있는 시민의 모습을 갖추었다. 또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차림새는 예전과 같이 품위 있게 유지했지만 특수염은 깎지 않고 제멋대로 자라게 두었다. 새로운 도시에서도 이반 일리치의 삶은 굉장히 유쾌했다. 사교계 사람들은 현지사에게 불만을 품고 있긴 했어도 다들 상냥하고 친절했다. 봉급도 올랐고 그 점 시작한 휘스트라는 카드 놀이도 그의 삶에 적지 않은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카드 놀이를 즐길 줄 아는 데다 상황 판단이 빠르고 아주 정확해서 대개 승리를 차지하는 쪽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근무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이반 일리치는 장차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미헬은 이반 일리치가 어울리던 사교계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영리하며 멋진 아가씨였다. 예심 판사 업무에서 잠깐씩 벗어날 때 이반 일리치는 기분 전환도 할 겸 장난삼아 가볍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를 만났다. 이반 일리치는 특별 보좌관 시절에는 춤을 자주 추었지만 예심 판사가 되고 나서는 좀처럼 춤을 추는 일이 없었다. 자신이 새로 생긴 기관의 5등 관리이긴 하지만 춤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만 춤을 추었다. 그런 식으로 가끔 파티가 끝나갈 즈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와 춤을 추었는데 이렇게 춤을 추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에게 완전히 반해버렸다. 그때까지 이반 일리치는 꼭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을 정한 건 아니었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푹 빠진 걸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결혼을 못할 이유는 또 뭐야?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훌륭한 귀족 가문에서 자랐으며 굉장히 아름다웠고 재산도 좀 있었다. 이반 일리치가 더 나은 상대를 찾아볼 수도 있었지만 그녀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봉급을 받고 있었고 그녀에게도 그 정도 재산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집안도 좋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아주 반듯한 여성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아내 될 여자를 사랑했고
두 사람의 인생관이 서로 같다고 생각해서 결혼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순전히 주위 사람들의 부추김 때문에 한 것도 아니었다. 그가 결혼을 결심한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이반 일리치에게 그 결혼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 같은 여성을 아내로 맞아 자신의 만족감을 채우는 일이면서 동시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렇게 이반 일리치는 결혼했다. 결혼식을 준비하던 시간, 그리고 새 가구와 그릇과 속옷이 있는 집에서 두 사람이 마음껏 애정을 표현하던 신혼 시절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아내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그 자신이 모름지기 그래야 한다고 믿었던 삶, 즉 편안하고 즐겁고 유쾌하며 늘 품위를 잃지 않아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삶이 결혼했다고 해서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풍부하고 탄탄해진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하지만 아내가 임신하고 몇 달이 지나면서부터 무언가 갑작스럽고 낯설고 불쾌하고 힘겹고 점잖지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반 일리치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으며 어떻게 해도 벗어날 방법이 없었다. 아내는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의 표현을 빌리면 기분 내키는 대로 유쾌하고 품위 있는 삶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별 이유도 없이 남편을 질투하는가 하면 자기에게만 관심을 가져달라고 조르거나 매사에 트집을 잡으면서 사납고 거칠게 굴기도 했다. 처음에 이반 일리치는 예전에 공경에서 벗어나던 방식 그대로 말하자면 가볍고 유쾌한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이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려 했다. 아내의 기분이나 감정은 무시한 채 예전과 다름없이 가볍고 유쾌하게 생활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 카드 놀이를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클럽이나 친구들 집에 가기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불같이 화를 내며 온갖 험한 욕설을 내뱉더니 그 뒤로는 남편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욕을 해댔다. 남편이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까 남편도 집에 들어앉아 자신처럼 우울해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단단히 결심한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이 상황이 몹시 두려웠다. 그는 결혼 생활이 적어도 아내와는 유쾌하고 품위 있는 삶에 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삶을 파괴할 때가 많고 따라서 이 파괴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방법을 찾아보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기세를 꺾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그의 업무였다. 이반 일리치는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다는 핑계로 아내와 맞서면서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를 지켜나갔다. 출산을 하고 나서 아내는 아기에게 몇 번이나 젖을 물리려 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든 아기와 산모가 정말 아프거나 아픈 것처럼 생각될 때든 온갖 경우에 남편이 함께 해주길 요구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이반 일리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고 가족에게서 벗어나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만 더 확고해졌다. 아내의 신경질과 요구가 늘어갈수록 이반 일리치는 삶의 중심을 점점 더 일에 두었다. 날이 갈수록 더 일에 빠져들었고 명예욕도 예전보다 강해졌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는 삶을 편리하게 해줄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힘겨운 것이며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사교계에서 인정받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래서 그렇듯 결혼 생활에서도 확실한 태도를 정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 대해 나름의 태도를 정했다. 결혼 생활에서는 아내가 제공해 줄 수 있는 편리함, 즉 따뜻한 식사와 집안 관리와 잠자리만 요구하기로 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가정의 모양새를 갖추는 것이었다. 그것 말고 즐겁고 유쾌한 일도 조금쯤은 바랐는데 그런 바람이 충족되면 굉장히 고마워했고 만일 반감이나 불평에 부딪히면 그 즉시 일이라는 자신만의 독립된 세계로 들어가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았다. 이반 일리치는 우수한 관리로 인정받아 3년 뒤 검사보로 임명되었다. 새로 맡은 업무와 그 중요성, 누구든 법정에 세우고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한,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연설, 새로운 직책에서 거둔 성공 등 이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를 더욱더 일에 빠져들게 했다. 아이들이 연이어 태어났다. 아내는 불평이 더 많아지고 짜증도 늘었지만 이반 일리치는 가정생활에 관해 그의 태도를 정해놓았으므로 아내의 잔소리에도 별로 개의치 않았다. 한 도시에서 근무한 지 7년이 지났을 즈음
이반 일리치는 검사로 승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새 부임지로 떠났다. 그런데 돈이 넉넉지 않았고 아내는 이사간 곳을 마음에 안 들어 했다. 봉급이 예전보다 오르긴 했지만 생활비도 그만큼 많이 들었다. 게다가 아이를 둘이나 잃은 탓에 이반 일리치에게 가정생활은 더 불편해졌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새로 이사간 곳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남편을 원망했다. 부부가 대화,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한 대화를 할라치면 예전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 다투기 일쑤였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은 순식간에 격렬해졌다. 아주 가끔은 서로에게서 사랑을 느끼는 때도 있긴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얼마 안가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멀어지며 마음속에 감춰둔 적개심을 드러냈고 그들이 사랑을 느끼는 순간은 이 적개심의 바다에 다시 뛰어들기 전 잠시 머무는 작은 섬일 뿐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이런 소원한 관계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여겼다면 아마도 무척 괴로웠을 테지만 그는 이미 이런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목표로 생각하기까지 했다. 그의 목표는 이 불편한 상황에서 가능한 한 더 멀리 떨어지고 그런 상황을 자신에게 아무런 해도 미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점점 줄여갔고 부득이 함께 있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 했다. 중요한 것은 이반 일리치에게 일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모든 삶의 재미를 일에 집중하면서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재미가 그를 삼켜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자각. 표면적인 것이긴 하지만 법정에 들었을 때나 아래 사람들을 만날 때 그에게 향하는 예우, 상급자와 하급자들 사이에서 거둔 성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스스로도 느끼는 뛰어난 업무 처리 능력, 이 모든 것이 그에게 기쁨을 주었다. 이와 함께 동료들과 나누는 대화와 식사자리, 카드놀이 등이 그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해주었다. 그렇게 해서 이반 일리치의 삶은 그가 기대한 대로 즐겁고 만족스럽게 흘러갔다. 그러면서 또 7년이 지났다. 큰딸은 벌써 16살이 되었고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났으며 김나줌에 다니는 아들 아이가 하나 남았는데 이 아이가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아들을 법률학교에 보내고 싶어 했지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김나지움에 보내버렸다. 딸은 집에서 교육을 받으며 훌륭하게 자랐고 아들도 공부를 꽤 잘했다. 3. 이반 일리치가 결혼하고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이제 그는 고참 검사가 되었고 몇 차례 자리 이동 제의를 거절하면서 더 좋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불쾌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 평온하던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이반 일리치는 대학 도시의 수석 판사 자리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고페가 그를 제치고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화가 나서 고페를 찾아가 따졌고 가까운 상급자들에게도 항의했다. 하지만 모두에게서 냉대만 받았으며 그 다음 인사에서도 밀려났다. 1880년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 해는 이반 일리치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시기였다. 그런데다 그의 봉급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할 만큼 부족했고 다들 그를 잊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이 받는 대우가 아주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 같았다. 아버지조차 아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반 일리치는 모두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다들 그의 위치에서 3,500루블을 받는 것은 아주 합당하며 심지어 운이 좋은 거라고 여기는 것 같았다. 자신에게 가해지는 부당한 대우를 인식하고 아내의 끝도 없는 잔소리에 시달리며 분수에 안 맞게 사느라 빚을 진 처지가 정상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그 하나뿐이었다. 그해 여름 이반 일리치는 돈을 좀 아껴볼 요량으로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처남이 살고 있는 시골로 갔다. 그곳에서 여름을 보낼 생각이었다. 일에서 벗어나 시골에서 지내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난생 처음 따분하다 못해 견디기 힘들 만큼 울쭉해졌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으며 무언가 단호한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테라스를 스승이던 이반 일리치는 일단 페테르부르크에 가기로 결심을 굳혔다. 그런 다음 다른 부서로 옮길 방법을 찾아 그를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다음 날
이바닐리치는 아내와 처남의 만류도 뿌리치고 베테르부르크로 떠났다. 이 여행의 목적은 단 하나, 연봉 5천 루블을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얻는 것이었다. 부서가 어디고 업무의 종류와 성격이 무엇인지는 이미 안중에 없었다. 연봉 5천 루블만 받을 수 있다면 관청이든 은행이든 철도기관이든 마리아 여제 귀족학교든 하다못해 세관이든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5천 루블의 연봉을 받을 수 있고 그를 인정해 주지 않는 지금의 부서를 떠날 수만 있다면 어디라도 상관없었다. 그런데 이 여행에서 이반 일리치는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성과를 얻었다. 쿠르스크 역에서 그가 탄 열차 1등 칸에 지인인 FS12이 타더니 방금 전 쿠르스크 현지사가 받은 전보 내용을 들려주었다. 며칠 안에 정부 부처에서 대대적인 자리 이동이 있을 예정인데 표트르 이바노비치 자리에는 이반 세메노비치가 내정되었다는 것이었다. 이 예정된 자리 이동은 러시아 제국은 물론이려니와 이반 일리치에게도 특별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표트르 페트로비치도 그렇고 혹시 그의 친구 자르 이바노비치 같은 새로운 인물이 임명된다면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자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모스크바에서 이 소식은 사실로 확인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하자마자 자르 이바노비치를 찾아가 예전에 근무하던 법무부에 틀림없이 자리를 마련해 보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일주일 뒤 이반 일리치는 아내에게 이런 내용의 전보를 보냈다. 자하르가 밀레르 자리에 발령받는 즉시 나도 임명받을 예정임. 이 인사이동 덕에 이반 일리치는 뜻밖에도 예전 직장에 그것도 동료들보다 2직급이나 높은 직책에 자리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연봉 5천 루블 외에 이사 비용으로 3,500 루블까지 받았다. 그러자 눈에 가시 같던 사람들과 예전 일하던 부서에 대한 원망이 어느새 사라졌고 이반 일리치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다. 이반 일리치는 아주 오랜만에 즐겁고 흡족한 마음으로 시골로 돌아왔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몹시 기뻐했고 두 사람의 사이도 회복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다들 자신을 축하해 주었으며 한때 매몰차게 굴던 사람들이 지금은 온갖 아침을 하면서 굽실거리고 다들 자신을 부러워하며 특히 페테르부르크에서는 모두 자신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등의 얘기를 끝도 없이 늘어놓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표정으로 반박 한마디 하지 않고 열심히 들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사갈 도시에서 새로운 삶을 꾸려갈 계획을 짜는 데만 온 신경을 썼다. 이반 일리치는 아내와 자신의 계획이 일치하고 두 사람이 모처럼 마음이 맞는 걸 보면서 잠시 흔들리는 삶이 다시 예전처럼 유쾌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돌아간 것 같아 내심 기뻤다. 이반 일리치는 곧 베테르부르크로 다시 가야 했다. 9월 10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했고 그러려면 새 근무지에 살 집도 마련해야 했기 때문이다. 지방에 있는 짐도 옮겨야 했으며 새로 사거나 주문해야 할 물건들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한마디로 말해 어떤 집을 장만하고 어떻게 꾸밀지에 대한 내용이 머릿속에 이미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은 아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똑같았다. 이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부부의 목표도 같았으므로 두 사람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적었다 뿐이지 결혼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사이가 좋았다. 이반 일리치는 바로 식구들을 데리고 떠나려 했지만 갑자기 처남 내외가 이반 일리치와 가족에게 살갑고 친근하게 굴면서 붙잡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일단 혼자 떠나기로 했다. 이반 일리치는 혼자 시골을 떠났다. 원하는 자리를 얻은 데다 아내와 사이도 좋아지니 이 두 가지가 상승작용을 일으켜 새 부임지로 가는 내내 마음이 흡족하고 즐거웠다. 게다가 그와 아내가 꿈꾸던 근사한 집도 발견했다. 천장이 높고 실내가 널찍해서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풍기는 응접실과 안락하면서도 멋스러운 서재, 아내와 딸이 사용할 방, 아들 아이의 공부방 등 모든 것이 이반 일리치의 가족에게 맞도록 특별히 준비된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직접 집을 꾸미기로 마음먹고는 벽지를 고르고 가구를 사들였는데 가구는 특히 고상해 보인다고 생각되는 골동품들을 골라 천을 새로 씌웠다. 하나하나 단장해 갈수록 집안은 그가 마음속으로 그리던 이상적인 모습에 가까워졌다. 집안 정리를 반 정도 끝냈을 뿐인데 벌써 그가 기대했던 것보다 훌륭해졌다. 이반 일리치는 집 정돈을 끝내고 나면 절대 천박하지 않으면서 우아하고 멋진 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응접실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상상하면서 잠들기도 했다.
아직 정리가 덜 끝난 그 시를 보면서는 이제 제자리에 놓이게 될 벽난로와 칸막이와 벽장, 여기저기 적당한 자리를 차지할 작은 의자들, 벽면을 장식할 크고 작은 접시들과 청동 장식품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기도 했다. 자신과 취향이 같은 아내와 딸이 나중에 그 집을 보면 얼마나 놀랄지 생각만 해도 즐거웠다. 아내와 딸은 상상도 못하고 있을 터였다. 더구나 이반 일리치는 집안 전체에 고상한 분위기를 더해줄 골동품들을 찾아내 싼값에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식구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나중에 그들을 놀래주고 싶은 마음에 일부러 모든 걸 실제보다 안 좋게 표현했다. 이렇게 집 꾸미는 일에 온 정신을 쏟다 보니 일을 그토록 좋아하던 이반 일리치였지만 새 업무에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만큼 신경을 쓰지 못했다. 법정에 있을 때도 커튼거리를 곧은 것으로 할지 굴곡이 있는 것으로 할지 생각하는 등 마음이 딴 데 가 있곤 했다. 집에 와서도 직접 가구의 위치를 옮기거나 커튼을 바꾸다는 일로 분주해 다른 일은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한 번은 그의 말을 못 알아듣는 도배공에게 시범을 보여주려고 직접 사다리에 올라갔다가 발을 헛디뎌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워낙 튼튼하고 민첩한 덕에 완전히 균형을 잃지는 않고 창들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히기만 했다. 부딪힌 곳이 아프긴 했지만 이내 괜찮아졌다. 집안 꾸미는 내내 입안 일리치는 기분이 날아갈 듯 했고 몸 상태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 편지에 15년은 젊어진 것 같다고 썼을 정도였다. 집 단장이 9월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처음 예상과 달리 10월 중순까지 계속되었다. 대신 집은 더 근사해졌다. 이반 일리치 혼자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을 본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그리 부자가 아니면서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 비단, 흑단, 꽃, 양탄자, 금고 윤이 나는 청동 장식품 등이 그것인데 이 모든 게 특정 계층 사람들이 자신보다 높은 계층 사람들을 흉내내려고 집안에 들여놓는 물건들이다. 이반 일리치가 집에 들여놓은 물건들 역시 그런 종류여서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것은 못 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모든 게 특별하게만 보였다. 이반 일리치는 기차역으로 가족을 마중 나가서 단장을 마치고 불을 환하게 밝힌 집으로 데려왔다. 하얀 넥타이를 맨 하인이 꽃으로 장식된 현관문을 활짝 열자 식구들은 거실로 서재로 다니며 연방 기쁨의 탄성을 질렀다. 이반 일리치는 더없이 행복한 마음으로 식구들에게 집 안 곳곳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쏟아지는 식구들의 칭찬을 들으며 그의 얼굴은 뿌듯함으로 밝게 빛났다. 그날 저녁 차를 마시면서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사다리에서 떨어진 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웃음을 터뜨리고는 자신이 재빨리 몸을 날려 도배장이를 놀란 상황을 직접 흉내까지 내가며 설명했다. 내가 괜히 체조 선수가 아니지 다른 사람 같았으면 벌써 저 세상으로 갔겠지만 난 그냥 부딪히는 정도로 끝났단 말이지. 처음에는 아프더니 이제는 말짱해요. 멍이 좀 들었을 뿐이요. 그렇게 이반 일리치와 가족은 새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새 집에 익숙해지고 나니 방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고 봉급이 늘었는데도 늘 그렇듯 500루블만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긴 해도 새 집에서의 생활은 아주 좋았다. 특히 아직 집 정리가 덜 끝나 더 사들이고 주문하고 배치를 다시 하고 수리해야 할 것이 남아있던 초기는 정말 좋았다. 부부 사이의 의견이 안 맞는 때도 있긴 했지만 두 사람 다 아주 만족했고 할 일도 많았으므로 큰 싸움으로 번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다 집안 정리가 끝나 더는 할 일이 없어지자 어쩐지 좀 지루하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지만 그 즈음에는 사람들도 사귀고 새로운 생활에도 익숙해진 터라 하루하루 아쉬움 없이 살아갔다. 이반 일리치는 법원에서 오전 시간을 보낸 뒤 집에 와서 점심을 먹었는데 처음 얼마간은 기분이 꽤 좋았다. 하지만 집 문제로 신경이 날카로워질 때도 가끔 있었다. 관로 속에 설명이 있습니다. 식탁보나 커튼에 작은 얼룩이라도 생기거나 커튼 줄이 끊어지기라도 하면 있는 대로 속을 태웠다. 집안 꾸미는 일에 너무도 공을 들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그냥 넘어가질 못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삶이란 가볍고 유쾌하고 우아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대로 이반 일리치의 삶도 대체로 그렇게 흘러갔다. 그는 아침 9시에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다가 제복을 입고 법원으로 출근했다. 법원에는 그가 해야 하는 일들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고 그는 도착하는 즉시 일에 달려들었다. 청원인, 집무실에 쌓인 질의서, 일상적인 업무, 공판 준비 회의 등이 그가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다. 이 모든 일을 할 때는 공무의 올바른 진행을 방해하게 마련인 설익고 사적인 일상적인 요소들은 모두 배제할 수 있어야 했다.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과 어떤 관계도 맺지 말아야 했으며 그런 관계를 맺을 때라도 그 동기는 반드시 공적이어야 하며 관계 자체도 공적이어야 했다. 가령 어떤 사람이 그를 찾아와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하자. 이바닐리치는 공무를 떠난 개인으로서는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지 않았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제목이 기재된 서류에 이름이 올라있는 법원 직원이라면 이바닐리치는 그 관계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든 최선을 다해 해주었고 그러면서도 인간적이고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즉 정중한 태도로 상대를 대하려고 애썼다. 그러다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그 순간 다른 모든 관계도 끝났다. 이바닐리치는 이처럼 공적 생활과 사생활을 뒤섞지 않고 엄격하게 구분하는 능력이 탁월했으며 오랜 경험과 타고난 재능 덕에 가끔씩은 다른 한 분야의 거장처럼 사적 관계와 공적 관계를 일부러 뒤섞기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공적인 관계를 구분해내고 사적인 관계를 버릴 수 있는 능력이 스스로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을 이바닐리치는 수월하고 유쾌하고 품위있게 해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해냈다. 휴식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고 차를 마시며 정치와 일상 그리고 카드놀이에 대해 소소한 얘기를 나눴는데 이때 그의 가장 큰 관심사는 인사이동에 관한 것이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오케스트라 제1바이올리스트의 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파트를 완벽하게 연주해낸 명장이 된 기분으로 집에 돌아오곤 했다.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딸은 외출하고 없거나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나지움 학생인 아들은 과외교사와 수업 준비를 하거나 학교에서 배운 것을 꼼꼼히 복습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다. 점심을 먹고 나서 손님이 없을 때는 사람들 입에 한창 오르내리는 책을 읽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에는 다시 일을 시작해 서류를 읽어보고 법조문을 검토하고 진술을 대조하고 여기에 적용할 법조항을 찾아보았다. 그는 이런 일이 그리 지겹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즐겁지도 않았다. 사실 카드놀이를 할 수 있을 때 일을 하려면 지겹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아내와 단둘이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을 하는 편이 훨씬 나았다. 이바닐리치는 사교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신사숙녀들을 초대해 조촐한 만찬을 열고 서로의 응접실 모습이 비슷하듯 평소에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비슷한 사람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며 흡족해 했다. 어느 날 저녁 이바닐리치는 손님들을 초대해 파티를 벌이고 춤을 추었다. 그날 이바닐리치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고 무척 즐거웠다. 그런데 케이크와 사탕 문제로 아내와 크게 다투고 말았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놨는데 이바닐리치는 모든 걸 비싼 제과점에서 주문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더니 케이크를 잔뜩 사들였던 것이다. 결국 케이크가 남은 데다 돈은 45루블이나 지불하게 되면서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언성이 높아지고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남편을 멍청이 꽁생원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바닐리치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마음속으로 이혼 비슷한 말들을 떠올렸다. 그래도 그날 저녁 파티는 즐거웠다. 손님들 모두 최상류층 사람들인데다 이바닐리치는 내 슬픔을 가져다 주오라는 단체를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의 여동생인 트루포노바 공작 부인과 춤까지 추었다. 공적 업무에서 느끼는 기쁨은 자존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고 사교 생활에서 느끼는 기쁨은 허영심이 충족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다. 하지만 이바닐리치가 진정한 기쁨을 느끼는 것은 카드놀이를 할 때였다. 어떤 일을 겪었다 해도 살면서 아무리 불쾌한 일을 겪었다 해도 이바닐리치에게는 마치 촛불처럼 다른 모든 것을 환히 밝히는 기쁨이 있었는데 바로 시끄럽지 않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즐기는 카드놀이였다. 반드시 4명이 모여 앉아 구알로스의 설명이 있습니다. 5일 때도 굉장히 좋은 척은 했지만 한 번씩 빠져야 할 때마다 몹시 서운했다. 설명이 있네요. 반드시 4명이 모여 앉아 머리를 쓰면서 신중하게 패가 좋은 경우라고 관로석에 있습니다. 신중하게 게임을 한 뒤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진정한 기쁨이었다.
카드놀이가 끝나면 잠자리에 들었는데 특히 돈을 조금 딴 날은 관로 속에 많이 따면 오히려 마음이 불편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돈을 조금 딴 날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기분이 아주 좋았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최상류층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교계에 속해 있었고 그들의 집에는 중요한 인물들과 젊은이들이 드나들었다. 주변 지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딸이 완벽하게 일치해서 벽을 일본제 접시들로 장식한 거실로 몰려와 꽤나 친한 것처럼 구는 온갖 부류의 친지들. 구질구질한 사람들은 서로 말을 맞추지 않아도 각자 알아서 밀어내고 멀리했다. 곧 이 구질구질한 친구들은 발길을 끊었고 골로빈 집에는 최상류층 사람들만 드나들게 되었다. 그때 집에 드나들던 젊은이들이 리자에게 관심을 보였는데 그 중에는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리 셰프의 아들이자 그의 유일한 상속자인 예심판사 페트리 셰프도 있었다. 이 문제를 두고 이바닐리치 부부는 두 사람이 삼두마차를 타고 놀러가게 둘지 아니면 한번 문제를 삼을지 의논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모든 것이 별다른 변화 없이 흘러갔으며 모든 것이 아주 만족스러웠다.